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남부지방에 많은 비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부산이나 밑에 쪽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잘 대비하신다고 하시지만 자연재해 쉽지 않죠. 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몸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셉니다. 내용이 셉니다. 초유의 부동산 대출 중단 사태, 집값 붕괴 신호탄인가? 부제목도 있습니다. 부제목. 문정부에서 사라지는 것들. 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우리 시청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솔루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부동산 지식, 정확한 지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좀 보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신규 11월 30일까지 신규 주담대 일체 전부 금지시키고 신용도 2억 5천에서 2억으로 낮추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전세 자금을 전부 대출 중단을 했고 이런 지금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 중단, 한도 축소, 가상금리 인상, 우대금리 하향 이런 4종 세트라고 하던데 지금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시작됐는데요.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저는. 명분상으로는 현재 가계부채 그쵸. 증가 속도가 사실 빠르긴 합니다. 빠르죠. 연간으로 따지면은 연간 한 12%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달에 이제 집값이 바닥을 치고 점점 상승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제 가계부채 관리 또는 가계대출에 대한 상한선 관리라고 봐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은행권이라든가 또는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대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예.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집값 대책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예. 이렇게 부채가 중단돼 버리면은 부동산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전체 금융권으로 다 확산이 되면은 과연 이게 만약에 집값 급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곽 대표님 출연했던 서울경제에서 할 때도 이 가계부채는 언제나 화두였거든요. 그 규모의 차이가 있고 확장 속도가 늘 빠르다고 정부에서는 걱정을 했었고, 지금 비단 2021년 문제가 아니고 14년도, 15년도, 16년 계속 가면서 그 정책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들 늘 화두가 가계부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조금 결이 많이 틀린 게 보이는 게, 딱 정해놓은 게 답정너처럼 지금까지 가격 오른 거는 정부 정책 이런 본인의 미스나 본인들의 그 실책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주범은 그 대출 때문이다. 나는 그 명제를 정해놓고 규제를 시작한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하여튼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를 해왔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세금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할 것 없이 다 강화를 해왔고, 또 거래 관련된 것들도 계속 규제를 해왔고, 예. 그동안 LTV, DTI 규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중단을 시킨다는 건데, 예. 사실 우리가 아직도 관치금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초에 이제 각 은행권에서 대출 한도를
이제 정해주죠. 예, 예. 그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라.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은행들은 그런 한도들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말하자면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포심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 건지, 예, 예. 아니면은 그 연초 계획보다도 더 확대해가지고 아예 그냥 대출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사 표시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러나 우리는 뭐 이런 외부 충격이 주어지면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물론 초기에는 혼란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모르고 이미 뭐 집을 계약을 하신 분들은 전세, 매매 다 포함해서. 예, 다 포함해서 지금 전세 대출도 일부 은행에서는 끊는다고 하니까요. 예, 예. 이제 혼란스러울 거고, 이런 혼란이 또 시간이 가면은 또 이제 균형을 찾아서 가겠죠. 그 사이에 어떻게 뭐 대응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참 이게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냥 지금 말한 은행 정도에서 그친다면은, 그 다음에 지금 뭐 적격 대출이라든가 또는 뭐 무주택자들한테 해주는 대출, 이런 것들을 다른 은행에서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큰 충격 없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예. 말하자면 우리가 댐에서 이렇게 막 물이 쏟아지는데 수문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 뭐 그 수문 중에 대여섯 개를 닫았다고 해서 뭐 수량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는 거와 마찬가지죠. 다소 압력만 높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금리가 좀 높아질 예, 수 있겠죠. 이제 뭐 그냥 은행권에서 하던 거를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이나 예, 예. 또는 뭐 사채 쪽으로 내몰리면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은 있겠지만은 시장은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적응.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찾아서 해결을 해 나가겠죠. 근데 이게 지금 얘기 보면 중도금 대출 규제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울은 어차피 뭐 기본적으로 9억 이상 지금도 대출 규제가 심하게 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줍줍한다는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나 또는 지방 아파트가 9억 그 분양 이제 잔대출 받을 때 분양 9억이 안 됐을 경우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 시까지 만약에 막는다면 이거는 큰 틀의 그 줄기에서 경기의 붕괴, 이런 측면, 중소, 군소 건설업체라든지 관여업체들이 그런 심한 시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뭐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까지도 다 틀어막는다면은 예. 이거는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그러니까요. 있는 사안이 되는 거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뭐 이미 코앞에 닥쳐온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당장 이번 달에 뭐 잔금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정책을 내놓은 정책 당국에서 예.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풀어주고 조정이 되겠지만, 예, 예. 은행에서 그런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잔금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렇죠. 정말 힘든 상황, 뭐 이렇게 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럼요.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문정부에서 하는 게 뭐 이런 대출 중단을 포함해서 많은 것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예. 없애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부동산 쪽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20몇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결국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내놓으니까 사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싼 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싼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비싸져 버렸어요. 참 웃을 수도 없고. 두 번째로
이제 집값 안정시킨다고 양도세를 엄청나게 중과를 시키니까 이번에는 시장에 매물이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세입자를 위한다고 이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을 내놓으니까 이번에는 전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전세가 사라졌죠. 그리고 뭐 월세는 또 급등시켜 놓은 예. 상태고요. 또 뭐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로또분. 이번에는 분양 물량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아무리 기다려도 물량이 안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청약이 아니고 사전 청약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로또 분양으로 다 만들어 버리고요. 예. 물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보면은 많은 것을 없애놨어요. 이 정부가. 그게 이제 우리 경제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시장에 존재함으로써 문정부가 추구했던 그 주거 안정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것들 다 없앤 거네요. 그렇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앤 없앤 거죠. 예를 들면 다주택자도 점점 사라져 네. 가고 있는 거고요. 요번에 뭐 대출을 만약 이렇게 정말로 중단한다면은 이거는 뭐 어쩌면은 아예 부동산을 잡는 게 아니고 경제를 잡을 겁니다. 네.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뭐 전체 금융권의 대출을 중단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지금 엄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대출 중단 효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뭐 여러 각도로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어쨌든 대출의 양을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죠. 우리가 임대인 또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월세를 내놓을지 아니면은 세입자한테 돈을 빌리는 형태가 결국 전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은행 대출을 막아버린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하고 같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반대로는 월세로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을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네, 예. 예를 하나 들면은 당장에 뭐 올해 11월에 잔금하기로 하고 대출 받을 요량으로 지금 뭐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있다. 네, 예.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대출이 안 되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하든지 최악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날릴 수는 없으니까 대출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본인이 안 들어가고 전세를 놓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전세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일시적으로는 네.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차 대출이 중단돼 가면은 뭐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주고 있던 사람들이 예, 예. 결국은 대출금이 회수된다거나 하면은 월세를 줄 수가 없죠. 네. 그 경우에도 결국은 전세 물량으로 출애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을 많이 만들고 월세를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대출을 조이면 단기적으로 이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 대출도 중단이 되고 하면은 결국 아무도 분양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공급 물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 안 드렸지만은 결국 막 정비 사업을 뭐 밀어주는 듯 했는데 결국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다 사라졌어요. 공공개발 한다니까 공공개발 지금 안 한다고 다 맞아요. 하잖아요. 다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전세가를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뭐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총량을 줄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폭등을 더 불러올 수 있는 대책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주제를 반복하는데 훨씬 골이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진 내용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흔히 대출이나
뭐 경제에서는 부채도 자산이다란 말은 하지만 대출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량 대출이죠. 악성보다는 본인이 집 하나 날릴 요량이 아니라면 착실하게 집을 내 소득에 맞춰 뭐 매달 급여랑 같이 원리금 상환을 같이 하든지 이자만 내고 뭐 어쨌든 정해진 루틴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악성 대출이 대출 자체 빚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무조건 안 좋겠지만 가장 악성 대출은 그 생활 자금을 위해서 대출받는 것들이잖아요. 사업자금. 예, 사업자금, 생활자금 이런 것들이 가장 유동성이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담보가 있으니까 예, 예. 담보 가치가 유지되는 한 지금 안전하죠. 코로나 이런 시국 포함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고 고통을 받을 분들은 흔히 주구장창 얘기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집 없는 삶을 위해서 만든 25번의 대책이 이런 결과가 났듯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피는 정책들이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표현입니다만 없는 분들 집 하나 전세 가격 오를까 걱정 전전긍긍하는 이런 분들한테 대모질 칼을 꼽는 아주 엄청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실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대출을 중단시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런 뭐 좀 자영업이 안 돼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계선상에 서 있는 분들 그나마 담보대출이라도 꺼내서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렇죠. 분들한테는 직격탄이 예.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예.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나는 데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다세대라든가 이런 쪽이거든요. 예, 예. 얼마 전에 뭐 생활형 숙박시설 청주에서 분양한 게 경쟁률이 뭐 6,000대의 최고 경쟁률이 나오고 또 고양시 풍동에서 한 것들도 뭐 평균 경쟁률이 뭐 20 몇 대 1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굉장히 고분양가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안 그래도 이 아파트 집값 이 대란이 오피스텔이라든가 다른 다세대라든가 다른 주거용 부동산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는 특히 오피스텔 쪽으로 몰려가는 수요가 많았는데 이번 대출 중단 조치 이런 것들은 또 은행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디선가 돈을 굴려야 되니까 아파트가 아닌 다른 쪽으로 대출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중에서 주거 부문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 또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뭐 가장 큰 게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이 뭐 사업자 대출 이런 걸 받아서 구입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고 또 오피스텔 전세가도 뛰고 있으니까 이 대출 중단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오피스텔 가격을 띄우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곽 대표님 생각에는 이 금융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퍼진다고 한다면 국가 경제 위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굉장히 헤비한 무거운 주제인데 아마도 일부 아까 뭐 그 정부의 지분이 많은 관치금융 얘기하신 그런데 일부만 그친다면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지켜보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왔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고 과연 그러면 이제 뭐 집값 상승세가 불붙고 있는데 요게 이제 다시 주춤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승세가 이런 정도 대책으로는 영향이 없고 이어질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체가 다주택자들은 그 뭐 공시가 1억 이하 아니면 거의 구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1주택자도 지금 갈아타기가 사실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팔려야 되는 거니까. 1주택자는 갈아타기가 된다면은 중대형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거래량이 8월 들면서 조금씩 사실 7월보다 늘고 있거든요. 중대형으로 무게중심이 좀 가는 것 같고 지금 무주택자들은 지금 기다렸던 뭐 개포라든가 또는 이제 과천이 또 23일 뭐 지정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또 사전 청약했던 당첨자 발표가 9월 1일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집 살려고 좀 나올 거예요. 9월 이후에 나오는데
뭐 그 이전에 뭐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움직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대출을 받아서 사는 패턴보다는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 전세를 끼고 사놓고 예. 나중에 입주하는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인 대출 중단 정책을 쓴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단기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까? 하거든요. 전세 낀 갭 투자가 예. 더 많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은행들 가면 또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오늘 기왕에 뭐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에서 나왔으니까 뭐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은 이 문정부에서 사라진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간단하게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문정부 초기에 저녁 있는 삶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녁 먹을 돈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K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화자찬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이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일자리 상황판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 되면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담화, 뭐 기자회견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하니까 소득이 사라졌어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최저임금 줄 사람이 사라졌어요. 맞죠. 주 50시간 노동을 강제하니까 노동할 때가 사라졌어요. 탈원전을 하고 태양광을 하니까 전기가 사라졌어요. 탈탄소 정책을 피니까 오래된 나무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안보 위협을 없앤다고 북한만 떠받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보는 사라지고 위협만 남았어요. 이제 저출산을 없앤다고 지금 출산 장려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카드 수수료,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없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할인 혜택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엄청 강하게 하잖아요. 4단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또 대학에서 시간 강사의 임금을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그 시간 강사 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다. 지금 그 버스 뭐 공영제 해가지고 버스 운임 상한제를 했어요, 못 올리게.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습니까? 버스 노선이 사라졌어요. 지금 교육적으로는 제일 큰 게 뭐 기회 균등을 정책을 했거든요. 뭐 유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치원도 사라지고 지금 경쟁할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또 기업에 대해서 지금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하잖아요. 채용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사실 끝도 없습니다. 아이고, 참. 한마디로 평가한다면은 부동산도 그렇지만은 이번 정부는 마이너스의 손이다. 마이다스가 아니고요. 마이너스의 손만 대면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 가슴 아프네요. 최저임금 시행했더니 사업주가 사라져버리고 주 52시간을 시행하니까 일하는 곳이 사라지고 참 우픈 현실입니다. 이거 뭐 다 처음에 빵 터트리고 시작하니까 뒤에 게 너무 다 그러네요. 저녁 있는 삶을 추구했더니 저녁 먹을 돈이 없어졌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재미있고 좀 섬뜩하시고 근데 곽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지금 그 영향이 일단은 신규 분양도 액면으로 보면은 중도금 대출 중단해서 엄청난 큰 피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내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라는 게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갭 투자가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미풍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만약에 대출 규제가 시행돼서 그 대출 총량이 줄어진다면 지역 풍선 효과가 아니고 그 상품의 풍선 효과, 뭐 OP 같은,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걸 아파트만 규제한다면 주거용 부동산 쪽으로는 다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지를 해 주셨습니다.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딱 닥치면 그로 인해서 1차원적인 고민을 하고 1차원적인 걱정을 할 텐데 뭐 하여튼 다방면으로 저희를 위해서 많은 분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거 하신 게 웃긴 웃었는데요. 마음이 짠합니다. 자,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입 다물고 다물라고 매일 마스크 쓰라고 하고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자, 초유의 부동산 대출 중단 사태, 집값 붕괴 신호탄 일까, 부제목 문정부에서 사라지는 것들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가을이겠죠. 가을 날씨겠죠. 이런 간절기 특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주캐다 도시연구원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